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션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의 저장은 이근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아주 중요한 회의죠.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국제법의 역할이라고는 학술회의 키오스트에서 기획하고 조직하신 회의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라운드 테이블을 하게 됐는데, 라운드 테이블에서 좌장을 맡게 된 이근관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야말로 모든 전 지구적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 그리고 특히 이 문제가 갖는 그런 뭐 다차원성, 또 복잡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이희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학제적인 융합, 학제적인 그런 융합 내지는 협력적 시각이 접근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마 오늘 이 회의, 키오스트에서 조직한 이 회의가 그런 정신에, 그런 목표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어제 오후부터 해서 지금 5세션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영어로 표현한다고 치면 immersion이죠, immersion. 뭐 사실은 저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만 여기까지 와서 바다에 immersion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 immersion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아주 푹 잠겨서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여기 다들 바쁘시지만은 특히 좀 전에 좌장을 맡아주셨던 박백원 원장님이야말로 뭐 제일 바쁘신 분일 텐데, 오늘 오전을 빼고 계속 참석하시는 걸 봐서 아마 얼마나 상당히 이게 흥미롭기도 하고 또 중요한 회의인가를 뭐 웅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좌장을 맡게 됐는데, 말은 라운드 테이블인데 뭐 문자적으로 그냥 봐서 라운드는 아니긴 한데, 뭐 청주석까지 포함해갖고 라운드 테이블로 생각해서 좀 한편으로 봐서는 너무 기존의 형식과는 다르게 또 동시에 자유롭게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참석하신 오늘 패널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간단한 모두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패널 분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패널 첫 번째 발제는 강현우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에서 탄소중립실장을 맡고 계시고 또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김노경 실장님께서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뭐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한 분은 자연과학을 하신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이 재계에서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시고 또 정책을 수립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분은 법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백범석 교수님께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동시에 유엔의 인권이사 휴먼 라이트 카운슬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백범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또 맡아주시고 발전을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어식으로 할 때 last but not least 이재용 교수님께서 이화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용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백범석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 인권 분야에서 아주 큰 활약을,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인권과 이 문제, 기후 변화와 인권 간의 연계성의 부분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시고, 이재용 교수님께서는 특히 오늘도 얘기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특히 이 국제적 차원에서의 여러 결정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내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제가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좀 따뜻한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오늘 통해서 계속 질문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간단한 좀 모두 발언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회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회의에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네 가지의 그런 그 사법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ICJ ETLOS, 그다음에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미주 인권법원에서 나왔던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을 우리가 다뤘고, 그다음에 또 오늘도 이 세션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작년 4월달에 나왔던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이죠. 독일 말로 할 때는 페라인 클리마세우린넨이라고 하는 사건이긴 한데 이 네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사건들은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좀 다 맥락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세션의 이 라운드 테이블 세션의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쪽에 근접하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각각 다른 맥락과에서 나온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이 네 가지의 다양한 그런 사법적 결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의 그런 스토리로 내러티브로 좀 엮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클라이밋 체인지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게임 이론, 게임 티어리와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다 합의가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련해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결국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 협력에서 이탈해서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우리가 좀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쓰는 말이긴 하지만은 공유물의 비극, Tragedy of Commons 같은 부분들도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UN 회원국만 하더라도 193개나 되고, 그다음에 대체로 한 200여 개 정도의 주권국가로 구성된 대단히 분권적이고 좀 심하게 표현한다고 치면 파편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동시에 우리가 다들 공유하는 문제, 이 기후 변화를 하는 부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력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부분, 이거 엄청난 챌린지죠. 200개에 가까운 주권국가들이 각기 다른, 특히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시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거죠. 그런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비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 오늘인가요? 얘기도 나왔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템포럴 시간적인 문제라서 오늘 재계에서 나오신 분도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은 기업들은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대단히 롱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을 본다고 치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박백원 원장님께서 결국은 이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에 가까이 가야 된다고 했지만은 정치인들 역시도 보면 단계적인 고려에 의해서 다음번 선거 때까지 빨리 경제 성장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당선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은 본다고 치면 대단히 쇼텀적인 그런 압력 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갖는 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사회가 근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이렇게 분권적이고 심지어 파편적인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일한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대단히 도전적인 그런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 이번 세션을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이 끝날 때쯤에는 뭐 제가 이렇게 그냥 문제를 진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이라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답에 좀 다가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이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세션의 구성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자연과학,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공하신 강현우 박사님께 먼저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근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사실 저 이 자리에 앉은 게 굉장히 떨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그래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왔는데 오전부터 한번 쭉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또는 제한적인 그룹 내에서 소통되는 말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후 쪽 관련해서 사실 이 전지구조 기후위기화 국제법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희철 소장님과 그다음에 김원희 박사님으로부터 라운드 테이블에 좀 참여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배울 건 많을 것 같은데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 쪽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좀 듣다 보니까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지만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잠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얘기에서도 나왔는데요. 온실기체라는 거 우리 온실기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온실기체는 수증기입니다. 우리 지난 얼마까지 굉장히 열대야로 시달렸죠. 수증기가 많으면 온실기체 역할 가장 크게 우리를 지구를 덮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온실기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온실기체가 있어야지만 만약에 수증기가 없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온실기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뭐 했던 것들은 사실 굉장히 뭐 1800년대 후반 이때부터 나왔던 거였고 문제는 그 즈음에 인간이 굉장히 큰 또 하나의 발견을 했죠. 석유라는 그 이전부터 이제 석탄이라는 걸 써오긴 했지만 석유, 석탄이 이제 그 즈음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산화탄소도 온실기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석유나 석탄이라는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온실기체가 지구상에 다시 노출이 되는데 기존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됐던 것과 다른 점은 이건 땅속에 묻혀있던 기존의 대기 중으로 공급이 될 수 없었던 온실기체가 추가로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막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저희 안 쓰면 됩니다. 화석연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의 형태로 에너지를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으로 나무 떼서 쓰거나 과거에 인류들이 해왔던 방식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서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지구가 기후적으로 또는 지구 시스템 자체가 연력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뭐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해 왔던 건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 온실기체가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굉장히 더 빠르게 급증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떤 부차적인 뭐 오염 내지는 재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은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개인적으로 과학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연구를 하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은 법과 도덕 또는 윤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양에서 뭐 앞서 쭉 설명이 좀 나왔긴 했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150여 년이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1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걸 급하게 겪는 이유는 바다 덕분입니다. 사실은 때문이라기보단 덕분이죠. 바다가 그동안 온전히 다 90% 이상의 열을 다 받아주고 있었고 또 이산화탄소도 흡수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바다가 그런 걸
다 맞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의 기후 변화 뭐 오늘 1.5도씨 얘기 많이 했지만 어제 아마 권민호 센터장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공식적으로 연평균 온도가 1.5도씨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도 넘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후라는 것 자체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장기간의 어떤 평균 상태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앞으로 남은 1년 1년을 1.5도보다 낮춰야 1.5도보다 낮은 평균값을 한 30년 뒤에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요. 그냥 기후 변화 자체의 우리가 바다에서의 온난화라든가 산성화라든가 또는 저산소로 나타나는 건 기후 변화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기후 변화입니다. 근데 기후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는 기온과 강수량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변화로 인해서 바다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 자체의 온도가 변하는 것 자체가 기후 변화입니다. 대신 기후 변화의 영향은 그런 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거나 생태계가 변환되거나 아니면 각종 자연재해, 태풍과 같은 아주 초급강화된 태풍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예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게릴라성 강우, 폭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에 해당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바다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산 자원의 변화까지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식량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인류의 어떤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더 해도 되나요? 예. 이야기하는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잠깐 보다 보니 과학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결정론적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 과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IPCC 보고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불확정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기후 변화 자체가 뭐 우리는 이산화탄소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뭐 히말라야나 남극이나 이런 데 있는 빙붕이나 이런 게 빙하나 이런 게 녹아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뭐 메탄가스 같은 또 다른 온실기체가 나오고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연쇄 과정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하나를 딱 특정해 가지고 얘가 문제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그런 인과관계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드백, 뭐 대목임과 그다음에 티핑 포인트라는 임계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권투 선수가 어떤 때 한 번에 KO가 당할 수 있겠지만 잽을 수십 번 맞다가 단 한 번의 잽으로 KO를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선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문제를 드리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에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점, 특히 바다 입장에서는 현장의 증거는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증거가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원인, 인과관계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인 감시 예측,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감시 활동은 사실은 다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현재의 기록이자 미래에서 과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누적 효과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왔던 것 같고 뭔가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거 100년 동안에 누적이 된 문제인지 50년 동안에 된 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누적 효과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그만큼 누적이 돼야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뭐 전 이게 특정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발생한 온실기체 때문에 갑자기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게 과연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거기에 내가 요만큼을 더하기 위해서 생겼던 어떤 문제가 축적돼 있었기 때문인가 라는 부분 같은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도 고민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지도 꼭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그냥 다 굉장히 좀 많았긴 했지만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 기후 변화는 공존 공생, 인류 공존 공생의 문제고 사실은 가해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범은 80억 인구 우리 모두 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식의 지구 시스템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세계 여러 곳곳에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특정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선 세션에 우리 박백은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결국은 궁극적인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하나 좀 이따가 또 다시 우리가 뭐 또 Q&A가 있긴 하겠습니다. 미리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내 사법적인 결정을 보게 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컨셉트 중에 하나가 Best Available Science라고 하는 컨셉트인 거죠. 그래서 파리 협정에도 나오는 그런 컨셉트인데, 그래서 Best Available Science로 하면서 그 근거로 삼는 것은 다 내 결정 다 IPCC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이 내 의견에서는 보면은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든지 특히 인간의 기원하는 anthropogenic GHG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고 치면 그와 그다음에 CC climate change 간의 관계가 상당히 straightforward하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혹시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 거기서 좀 더 코멘트하실 부분이 있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미리 질문 한번 좀 드려놓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노경 실장님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의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종의 interdisciplinary, 그래서 학제 간, 뭐 물론 여기 학교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특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인터링키지, 여러 이슈들 간의 인터링키지, 서로 상호 연계 부분인데, 특히 재계에서 그래서 인터링키지 중에 하나는 본다고 치면 퍼블릭, 그다음에 프라이빗. 아까 오전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동기 실장님께서 특히 인터 아메리칸 코트 오브 휴먼 라이츠에서 나온 데 보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얘기했었습니다만 특히 이 국가들에 대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엄격한 그러한 규제, 그 심지어 보면은 punish, 거기 보면 또 처벌까지도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 또 특히 재계에서도 우리 기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발제를 해주시고, 사실 거의 발제 수준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말씀을 해주시고, 미리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최창민 변호사님한테 제가 사실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데 일종의 제가 이 사회자로서의 고난을 좀 남용해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최창민 변호사님께 이따가 한번 좀 코멘트를 미리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용해서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 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탄소감축 인증센터라고 해서요, 자발적 탄소 시장에 관련된 그 인증 역할을 하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최창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산업부문 NDC 지금 토론회가 서울에서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최 변호사님은 거기 지금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선약이고 근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가 또 마련돼가지고 저는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산업계의 그런 어떤 좀 이해를 높이고 또 저희 입장을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외 일단 탄소 중립 동향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겠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30 NDC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 3호 NDC 지금 토론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2035 NDC 수립 동향인데 지금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48%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선형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보면은 이게 한 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계에서 좀 주장하는 게 한 48%로 이제 볼록하게, 왜냐하면 이제 산업 부분이 지금 감축 기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이제 엄격하게 규제가 들어오면은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 부분에 이제 수소 환원제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게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좀 획기적으로 석탄을 이용하던 제조 공정을 이제 수소로 이용하는 건데 그 기술이 상용화되면은 현재 100% 나오던 이제 온실가스가 한 95%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기술의 상용화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61%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IPCC에서 이제 권고하는 의견이고 플랜 1.5에서 이제 탄소 예산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한 67% 정도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반영된 게 한 65%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산업계는 지금 뭐 한 48% 정도 그 안중에 가까울 거고요. 또 NGO 쪽은 한 65%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각 나라별로 지금 NDC를 제출을 이미 했습니다. 2035 NDC를 제출을 했고요. 미국은 지금 파리 협정 탈퇴를 했죠. 그리고 EU가 이제 곧 제출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U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이고 근데 다른 나라는 사실 NDC를 발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물론 노력은 하겠죠. 근데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 연관되는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EU하고 영국 그리고 한 뉴질랜드 그 정도 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배출권 거래제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금 2030 NDC의 그 배출량 목표, 배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업들에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업들이 실제 NDC 그 수치에 따라서 배출권을 할당받고 그게 비용으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2030년까지 지금 5년이 남았는데 사전적으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규제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NDC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중요한 그런 현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하면서 지금 트럼프 2기 와서 기후 정책이 상당히 이제 후퇴가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겠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제 이슈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유럽이 사실 그동안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에 그 EU의 22 전 총재죠. 드라기 보고서에서 EU가 그동안 이제 급격한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했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과 또 GDP가 하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앞으로 EU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전처럼 탄소 중립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같은 그 나라가 주춤하니까 우리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거냐? 상당히 기업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좀 대한상의 차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내 주요 산업의 글로벌 위상입니다. 보시면은 이 많은 업종에 우리나라가 지금 5위권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6위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전 자료고 2022년 정도 자료고요. 23년 정도 가보니까 많은 그 유럽 국가들이 좀 탈락이 돼 있고요. 또 중국이 거의 1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경이롭다고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거고 최근에 뭐 미국의 관세 문제도 있고요. 지금 철강 같은 경우 50% 관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그 값싼 물량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요. 우리나라 철강 같은 경우 사실 고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원단위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뭐 일본하고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수소하는 제철 같은 기술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 목표 관리자 한 1,000대
탄소 다배출 기업들 대상에서 수출 기업 한 400여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을 대응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그 고객사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한 응답 기업의 91%는 공급망에 있는 탄소 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응답을 했고요. 근데 한 66%는 한 3분의 2죠.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을 대응하는 게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 2022년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도움이 될 거라 그랬는데 올해 2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동향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을 보면은 지금 선진국 주로 이제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이 미국이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한 2.5에서 5년 정도 지금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다면은 미국이나 이런 것이 주춤할 때 우리가 빨리 지금 노력을 해서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탄소 중립 투자 리스크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 중에 기업 85%가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지금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 뭐 예시적으로 뭐 사례도 적어놨는데 지금 한 기업이 바이오 디젤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플라스틱 열분해 사업 추진을 한 대기업인데 또 수요가 없어서 공장 가동을 지금 연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지금 추진했던 대기업들이 지금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몇천억 단위, 뭐 몇백억 단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팔리지도 않고 또 기존의 그냥 범용 제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투자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소환원 제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소환원 제철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이제 리스크도 크고요.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 현대제철 고로가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설계 수명이 한 60년 되면은 지금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수명이 거의 지금 60년 다 된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석탄을 수소로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 수소 대신 이제 석탄을 쓰면서 철광석에서 이제 산소를 환원제로 이제 석탄을 썼습니다. 그 C가 이제 산소와 만나서 CO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수소로 하면은 결국 이제 석탄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생가스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한 85% 정도를 그걸로 이제 부생 발전을 해서 85%를 자체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소도 필요하고 전력도 이제 한전에서 수전해가지고 한 85% 들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특히 지금 포스코 영업이익이 1년 영업이익이 한 뭐 2조 원 이 정도 안 될 건데요. 지금 기술 개발하고 설비 전환에 한 20조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이행에 여러 가지 따지면 한 40조 원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수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50년까지 한 300만 톤 수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수소를 그런 식으로 청정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안드리는 부분 먼저 좀 기업들을 좀 앞서서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들을 규제를 해야 되고 강하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규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못하는 애를 서울대 보낸다고 계속 매를 때리면은 과연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뭐 일타 강사를 붙이던가 R&D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맡기만 하고 결국은 배추권 거래해주던 비용만 들다가 그냥 뭐 사업을 줄이던가 생산을 줄이던가 이런 상황에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열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효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규제 중심의 그런 제도보다는 지금 일본이 좀 참고할 만한데요. 일본은
지금 2030 NDC 할 때 좀 잠잠했습니다. 2021, 22. 근데 23년에 지금 GX 추진법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탄소 중립을 하면서도 그걸 이제 산업 성장하고 같이 이제 연계시켜서 지금 치밀한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인센티브 중심의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본은 한 20조 엔 정도를 정부에서 GX 경제 이행체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채권은 이제 10년까지 공급이 되고 33년부터는 일본이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발전 부분에서 이제 유상할당 자금을 받아서 거기서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이 150조 엔 정도를 이제 투자하는 걸로 치밀하게 되어 있고요. 산업 로드맵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환금융도 어떻게 지원돼야 되는지 패키지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규제 중심으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전환금융은 사실 필요한 게 지금 뭐 석탄, 철강 뭐 이런 탄소 다배출 업종들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요. 현재 녹색금융은 녹색금융 체계 텍소노미 대상에서 지금 대상만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다배출 산업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금융을 통해서 이렇게 전환을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에너지 비율을 보면은 원전이 한 32% 정도, 그리고 석탄이 28, LNG가 28,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한 9%. 그래서 뭐 3대 10% 정도 일단 대략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2050년까지 한 2.5배 정도 에너지 전기 수요가 지금 더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탄소 중립 과정에서 이제 내연차가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소환원제차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전기가 많이 사용될 거고, 그리고 모든 생산 설비, 공통기기 다 이게 LNG나 석탄으로 쓰던 게 지금 전기화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가스프 안 쓰고 인덕션 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게 한 2배에서 2.5배고요. 여기에서는 또 AI 혁명인데 그 부분은 지금 100% 가만히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의미한 건 뭐냐면은 지금 3대 1이 2.5배가 된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2.5배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과연 지금 석탄은 이제 페이스 아웃 할 거고, 그리고 이제 LNG도 점차 줄일 건데 그 원전은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가 지금 많이 늘려봐야 한계가 있는데 과연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에너지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탄소 에너지, 특히 원전에 대해서도 좀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대신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제품 서비스 개발해도 지금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문제거든요. 기업들은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사례들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탄소 제품의 시장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청정구매법이라든가 EU 녹색 공공조달 이런 것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인증센터 아까 센터장인데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는 새로운 좀 탄소 중립 기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콥 1, 2, 3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가 기업 그 사업장 내에서 탄소를 줄이고 그게 스콥 1이고요. 또 전기를 기존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아리백을 하면 이제 그게 스콥 2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한 700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한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이제 규제가 가능한데, 그럼 탄소 중립을 하려면, 탄소 감축이 아니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도 참여해야죠. 국민들도 참여하고 또 기업들, 중소기업, 기후 테크 기업들 참여하죠. 그래서 그런 다른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그런 다른 제3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게 자발적 탄소 시장이고요. 특히 이제 기후 테크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후를 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사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VCM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다 왔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인증한 것 중에 이제 한 2개 정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LD카본이라는 회사인데요.
기존에 이제 폐타이어가 소각되는 거를 열분해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카본 블랙이나 열분해 정제유를 만듭니다. 근데 이 카본 블랙이라는 게 보통 고무가 딱딱하게 물렁물렁하니까 이걸 딱딱하게 만들어서 타이어로 만드는 건데 최근에 이제 재활용 재생 그 제품들 활용하는 그런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원 정도 가까운 투자를 받았는데 그 시점이 저희 쪽에서 방법론 등록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 방법론 등록했다는 자체만으로 아 이거는 정말 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구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인식을 해서 그만한 지금 투자가 유치가 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당진에 공장을 지어서 수출을 지금 대규모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스테크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재밌는 사례인데 그 겨울에 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염화칼슘이나 나트륨을 이제 도로에 뿌리면은 이제 포트홀도 생기고 그러는데 불가사리가 양식장에서 이제 폐기물로 나오는 거를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불가사리의 딱딱한 그 골편을 가지고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여기도 지금 각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좀 상용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가 돼야 이제 기후 테크도 살아나고 또 환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50 탄소 중립 미래상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요. 또 기술도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30 NDC 추진하면서 기업들한테 정부가 지원할 테니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분위기상 으쌰으쌰했죠. 근데 그 R&D 기술의 예타가 6.9조 원이 지금 신청이 왔는데 그때 한 9천억 원밖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규제만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제대로 뭔가 로드맵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이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탄소 중립을 통해서 기후 위기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기를 기업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덕인 시장님, 예, 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예, 또 맨 마지막 부분은 아마 그 센터장으로 계시는 탄소 감축 인증 센터에 대한 PR도 좀 약간 곁들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주 뭐 새로운 내용을 많이 잘 알게 됐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은 좀 전 세션에서 사회를 보시던 박배훈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정치적 과정, 민주적인 선거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이 아까 표현을 제가 기억하는데 화폐 투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그 목표고 이상이긴 한데 현실은 참 거기서 상당히 먼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저탄소 제품 서비스 시장의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 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따가 Q&A 때 좀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최창민 변호사님께서는 앞에 나온 NDC 결정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주목할 특히 제가 봐서는 138페이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일본과 비교를 하시면서 일본은 인센티브 위주인데 우리는 좀 규제 위주 아니냐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따가 좀 코멘트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아까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백범석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뭐 백범석 교수님은 제가 소개 말씀드렸지만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입니다. 휴먼 라이츠 카운슬 활동하시면서 특히 제가 소개 때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렸었는데 2021년도에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셨고 또 현재는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굿 거버넌스에 관한 보고서를 집필 중에 계시기 때문에 뭐 기후 변화하고 당장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 현재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또 그런 면에서도 더 백 교수님의 발언이 기대가 됩니다. 예, 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범석입니다. 7월 ICJ 공고적 의견 나오고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에만
5번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최철민 변호사님하고도 무려 3번을 뵀으니까 거의 매주 한 번씩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항상 그 지난 이런 행사 있을 때 제 고백으로 항상 발표 내지 토론을 시작해서 오늘도 그러려고 합니다. 2018년에 처음 그 환경법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파리 협약 이제 나왔을 때 러스 앤 데미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왜 환경법 하시는 교수님이 인권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주셨지? 그래서 정말 좀 무식했죠, 제가. 근데 그 이후 1년에 독일이나 네덜란드, 그리고 뭐 오늘 나왔던 이트로스, 그리고 미주 인권재판소, 그리고 ICJ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돌파구가 됐던 부분은 결국 인권과의 넥서스를 다룬 부분이 아닌가. 기후 위기의 문제를 국제인권법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주제넘게 참여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저는 실은 키오스트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제가 평생 참여할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와서 보니까 또 그 강현호 박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바다 자체의 온도 변화가 기후 변화다. 그럼 저도 또 뭔가 또 인권적 측면에서 같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그 ICJ 관련해서 오늘 좋은 박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인권법적 측면에서 함의를 조금 첨언하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고적 의견에서는 뭐 다 나왔지만 일부 국가들이 기존의 유럽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파리 협정을 특별법으로 내세워서 국제인권법 적용을 사실상 좀 배제하려고 했지만, 재판소가 이를 좀 배척하고 핵심적인 인권 조약 그리고 국제관습법상의 인권 규범들이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직접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국가가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방지 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 조약상의 의무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위협받는 인간의 기본권을 국제법이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 ICJ 권고적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목이 실은 국제법의 역할인데, 실은 박배근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해국, 가해국, 뭐 국가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의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B 질문에 관해서는 거의 뭐 그 국가 책임 그 초안의 내용들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제가 너무 후려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피해국 그리고 피해국이 아닌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추궁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았지만, 실은 A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개별 국가가 1.5도씨 탄소 배출 그리고 실제 자발적 약속에 그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고 실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의 악화 그리고 기본권 침해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공식 확인하고, 그리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점은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 특정 지역,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여성, 아동, 원주민, 이주민, 장애인 등 취약 집단의 권리가 기후변화에 인해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명시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미래 세대의 권리, 뭐 이미 전 세션들에서 미래 세대 권리를 얘기했는데 실은 인과관계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고, 유럽인권 재판소에도 4월 판결 전까지는 다 실은 잘 안 됐죠. 실은 실제로 기후변화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층과의 그 넥서스 연결고리를 분명히 했다는 지점에 유럽인권 재판소 판결에 저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두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례 평석에서 주장을 했었고, 실제 이번 ICJ 권고적 의견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이 결국 이런 사회적 약자 측의 인권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함으로써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서 인권 기반에 기반한 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ICJ가 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국제인권법의 일부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그동안에서 일부 국가들은 국제인권법상 독자적인 환경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진전이 아닌가 평가가 되고, 일련의 국가 관행부터 헌법에 나오고 뭐 특히 2022년 유엔 총회 결의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죠. 당시 161개국 찬성하고 0개국 반대했던 압도적 지지로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인권임을 선언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ICJ는 분명히 보여줬고, 동시에 인권이사회도, 제가 있는 인권이사회에서도 특별 절차를 통해서, 특별 절차는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될 경우에 특별 절차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특별 절차로 기후변화 인권에 관한 특별공안을 임명을 했고, 뭐 이런 일련의 논거를 종합한 끝에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이 존재함을 분명히 선언했다. 그래서 393 패러그래프의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목할 점은 ICJ가 뭐 다 아시겠지만 환경권 인정에 있어서 표현 방식이 굉장히 좀 신중한 뉘앙스를 띄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고, 실제 개별을 권해서 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인권 향유에 내재하는 권리로 뭐 언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과연 이게 환경권을 독립된 개별 권리로 인정을 한 거냐, 아니면 사실상 다른 권리에 부수하는 파생적 권리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권고적 의견 해당 단락 문구가 환경권 존재를 직접 못 받기보다는 논리적 도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의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유엔 총회 결의 그리고 각국 헌법에 이어서 ICJ까지 환경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게 실은 국제사회에게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권의 도입은 실천적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제 차원에서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생명권이나 건강권 등 다른 권리 침해를 우회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환경권 그 자체를 통해서 국제인권 위반을 직접 다룰 수 있다. 물론 이제 국내법적으로는 헌법상 환경권이 추상적 권리고 과소금지 원칙이 정의되고 좀 다른 차원의 논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ICJ 이번 이 논의가 의미하는 함의는 좀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 빼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후 변화로 인해 인권 침해 받는 피해자들 구제 문제 관련해서 특히 이 기후 난민에 관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국제난민법 그리고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이런 이동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제인권법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378 패러그래프인데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국제인권법이죠. 국제관계 측면에서도. 그래서 기후변화로 살 곳을 잃고 생명을 위협받아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 난민법상의 그냥 협소한 정의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법상 새로운 범주의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지 인정에 인정하진 않았지만 한 걸음 다가선 이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에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 교수님. 예, 백 교수님께서는 뭐 제가 기대했던 대로 또 요청 드렸던 대로 이 기후 변화 문제와 인권 간의 넥서스에 대해서 특히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의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뭐 참고로 그냥 이따가 또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뭐 제가 지금 현재 멤버로서 일을 하고 있는 ILC 국제법위원회에서 그 C-level rise에 대해서 해수면 상승에 관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그 세부 주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해양법 문제, 하나는 국가성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보호 문제인데 특히 이제 그 문제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이제 기후 난민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거기서 또 보게 되면 이제 논풀망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의 규범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그냥 참고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특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회의에서 연계를 얘기를 인터링키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국제법과 국제와 국내 간의 연계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재용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우리 작년에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재홍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기회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 세션 시작하기 전에 깜짝 놀란 것이 사실 제가 법학을 하고 있지만 이과입니다. 경기과학고를 나와서 제가 공대 다니다가 법학으로 바꾸게 됐는데 오늘 9년 선배님을 여기서 만나 뵙습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시는 강현우 박사님께서 저희 학교 1기 선배님이셔가지고 아까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기획해 주시니 해양과학기술원의 바다같이 넓은 그런 배려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임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파리 협정에서 비롯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흔히 우리가 연성규범이라고 말하는 파리 규범의 속성에서, 파리 협정의 속성에서 비롯되는데요.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만 재판소 내지 법원이 강제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강제력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표해 주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학술대에서 논의한 4가지 사례는 모두 그 국제재판소가 그 강제력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권고적 의견도 있고 판결도 있기 때문에 효력에는 차이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재판소가 어떤 규범의 효력을 담보하는 사자의 역할이다라고 한다면 권고적 의견은 으르렁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정이나 판결은 실제로 무는 것인데, 그러면 효과, 그 법적 강제력을 달성하는 효과에 있어서 두 개가 차이가 있느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고적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권고적 의견도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4가지가 말하자면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재판소가 나름의 춤을 춘 것인데요. 그 파리 협정의 강제력의 공백을 해결하는 춤을 춘 거라고 본다면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내 법원 내지는 재판소가 그 파리 협정의 강제력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파리 협정의 체약 당사국들이 돌아가서 자신의 국내법적 조치, 국내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파리 협정의 강제력을 확보한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네 가지 세션에서 다뤘던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는 식의 파리 협정의 약속을 기존의 강제력 담보하는 체계에 어떻게 편입시킬지,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세션을 예를 들면 ICJ다 그러면 파리 협정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국가 책임을 배제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기존의 책임 체계를 보니 환경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어. 그럼 온실가스를 거기에 태우면 되겠네. 이런 식의 해결을 각각의 법원 내지는 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내려와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없다. 이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다라는 것이 결정의 핵심이고,
결정의 논리는 사실은 유럽 인권재판소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해결했듯이 자유권에 대한 제한, 즉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침해인지 여부를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좀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즉 환경권에 대한 보호, 물론 유럽인권협약에는 환경권이 없고 사생활과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 협약상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식의 길을 갔습니다. 물론 이 사건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도 유럽인권협약 8조를 근거로 해서 뭐 소음 공해 또는 냄새 여러 가지 환경상의 피해를 국가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의무 위반에 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한 선례들이 있었죠. 그 선례의 바탕을 두고 이제 환경 문제에 적용을 한 것이 이번 결정이 되겠는데요. 이 결정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에 관해서는 완화된 심사를 하고 제도적 실효성이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심사를 했다는, 심사 강도를 이원화했다는 것이 법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법리가 그대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망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굉장히 진취적인 결정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기존의 환경권에 관한 재판소 법리에 비춰보면 뭐 기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멈췄냐? 두 가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세대라는 것을 규범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고,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최창 변호사님이나 또 정부 측에서도 미래 세대라는 용어를 분명히 쓰고 주장했지만 우리 재판소 결정문에서 그 용어를 전부 미래로 바꿉니다. 세대를 다 빼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라는 것이 규범적 개념으로 들어오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김현식 교수님 토론문을 제가 보니까 이 부분 지적을 하셨던데요. 그런 맥락에 아마 같이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기후라는 가치가 헌법적 가치인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환경권, 이 문제로 봤지 안정적인 기후, 이것이 우리의 기본권의 내용이고 그것이 침범됐다 또는 침해됐다는 식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미주인권재판소에서 본 것이랑 구별이 되는 지점입니다. 즉 우리도 충분히 환경권의 내용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기후, 안정적인 기후, 이런 것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도출 작업을 하지 않아서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 이때 다음이라는 것은 다음에 제기될 헌법소송 또는 개헌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즉 개헌 과정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개헌 과정에서 안정적인 기후라는 것을 명시해서 환경권 조항을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소송, 이제 아마 지금 기후특위가 구성이 돼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되면 아마도 최창인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하시겠죠. 새로 헌법소송을 제기하시면 후속 소송에서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해결할 문제로 남게 되는데, 이 후속 소송이랑 관련돼서 이번 학술대에서 다룬 결정 내지는 권고적 의견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후속 소송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ICJ 결정을 보면 결국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근거가 인권에 관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재판소가 기존에 나갔던 법리, 이거 사실은 조금 많이 나간 법리이긴 한데 그 법리에서 물러서고 싶은 욕망 내지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물러서기 어려운 국제적인 상황이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헌과 관련돼서는 우리 학술대회랑 크게 쟁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주최를 하셨으니 해양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헌법은 바다에 대해서 되게 무심한 헌법입니다.
헌법을 보면 영토, 국토 이런 말은 나오지만 바다에 관한 언급은 수산, 자원, 어업 이렇게 나올 뿐이고 바다 자체를 언급하는 표현을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영토 조항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땅에 집중해 있는 헌법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르칠 때는 국가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영역의 영토, 영의 영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헌법 조문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뒤에 경제 조문으로 가봐도 땅 위주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요즘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해양법 내지는 해양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국내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첫 번째 답변이고 조금 붙여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게임 이론 말씀하셨는데 고전적인 게임 이론 중에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다 모여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가운데 항아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 항아리에 돈을 집어넣는 게임인데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다 같은 액수의 돈을 분배합니다. 뭐 예를 들어 1,000원씩 다 분배를 했다고 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항아리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돈의 딱 2배가 되도록 돈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씩 10명이 게임을 할 때 100원씩 돈을 내면 1,000원이 항아리에 들어갈 텐데 진행자가 1,000원을 더 넣어줍니다. 2배로 만들고 그것을 분배하는 게임이 공공재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나는 한 푼도 안 넣는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이 넣게 만들고 그걸 받기만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냐 하면 이번에 돈 안 넣은 사람이 누구야라는 걸 공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이제 하나의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넣게 되는데 이런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돈을 넣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매우 신기한 것이 인종이나 국가나 이런 걸 불문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게 다 같이 잘 사는 게 싫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조성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생긴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실험 결과인데 결국은 이 실험 결과를 오늘의 문제에 맞춰서 해결을 해보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오게 되고 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뽑을 때 그런 사람이 대표자가 되지 않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특히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우리 현재 결정하고의 어떠한 그런 관계에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후속 세대에 관련해서 후속 소송 관련해서 또 개헌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마 오늘 또 이제 주최 측인 키오스트의 아주 귀가 솔깃할 말씀을 개헌 관련해서 이 바다에 관한 얘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재 이론 상당히 공공재 게임 재미있는 이 얘기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 와이프가 저하고 살면서 늘 넌 돈을 안 넣는 것 아니냐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또 정치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우리 다 알지만 또 좀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계속 새로운 답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보니까 키오스트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 관련해서 아주 기획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드러나지 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을 뭐 아주 그야말로 잘 찾아서 이렇게 다 모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는데 키오스트의 그 놀라운 정보력 어떻게 두 분이 또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은 패널에서 활동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네 분의 그 패널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제가 듣기로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5시 한 50분까지 할 수 있으니까 30분 정도 남아서 Q&A를 의미 있는 Q&A를 진행하기에는 넉넉한 시간 같습니다. 제가 그 최장민 변호사님께 이미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그 전에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이 발표를 들으신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일단 질문을 몇 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면서 그러면 최 변호사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입니다. 김노경 실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서고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여러 국제법 재판소들이 나서는 이유는 이게 국내적인 의사결정 구조,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국회 입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과잉대표되기 때문에 헌법적인 또는 국제법적인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법심사의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국제법 재판소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 정책적인 시사점은 일단 첫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ICJ 권고적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당한 주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적응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적인 감축 조치, 규제적 감축 기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제법적 의무를 우리나라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NDC를 설정하고 그 NDC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다배출 산업 구조가 이러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사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맥락이 그동안 파리 협정의 CBDR/RC 원칙에 붙어 있는 이 상이한 국내 상황에 비추어라는 용어를,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배출 산업 구조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측면의 어떤 요소이다라고 그동안 주장이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ICJ 권고적 의견에서는 이 CBDR/RC 원칙에 붙어 있는 상이한 국내 상황에 비추어라는 그 용어가 그런 다배출 산업 구조 같은 것들을 배려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CBDR/RC 원칙의 핵심을 바꾸지 않으면서 과거에는 조금 저개발 국가였던 나라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발전 수준이 좋아지면 그 책임의 수준이 늘어난다라는 차원이다. 이건 동적인 요소를 더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요소로 오히려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이제 김노경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의지의 수준이 또 결코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0%의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 중립의 방향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다만 투자 리스크의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트럼프 때문에 일부 휘청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어제죠, 바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은 일정한 감축 목표를 최초로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저탄소 녹색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에서는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같은 클린 에너지가 GDP 성장의 40%까지 기여를 한다고 하고, 지난 2년 동안에
이 클린 에너지 산업의 제조 투자액도 50% 늘어나는 식으로 탈탄소 전환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국제법적인 책임 그리고 헌법적 책임을 준수해야 되는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NDC를 설정하는 전제에서 이런 국내적인 어떤 감축 규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의무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떠한 감축 수단들, 어떠한 감축 정책들이 우리 산업의 앞길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제가 붙어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탈탄소 전환에서의 로드맵을 기여하는 주는 방향에서나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좀 저희가 그럼 조금 더 질문을 몇 개 더 받은 다음에 답변하실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최재현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노경 실장님 그 발표 자료 보면은 두 번째 이제 본문 있는 것 중에 두 번째에서 2050 탄소 중립 필요성과 배경한 다음에 파리 협정 목표 1.5도에서 2도씨 달성 시나리오 해가지고 IPCC가 제기한 거는 이게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은 1.5도씨로 되고, 그리고 만약에 2055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2도씨까지 평균 기온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 목표이고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노경 센터장님하고 제가 강윤호 박사님께 이걸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과학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노경 실장님께 질문이 갖고, 그다음에 또 강 박사님께도 또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그래프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이나 기술적인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 정도 더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김영석 교수님 부탁합니다. 좋은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백범석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후 난민에 관해서 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자세하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대개 이제 난민법에서 보면 이제 그 난민 처음 도착한 국가, 이런 국가들에게 되게 이제 일정한 의무를 하는데, 기후 난민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간의 그런 어떤 관계, 그 난민이 어느 국가에 많이 몰려올 때 이런 그 국가들의 어떤 의무의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ICJ 아마 378문단에서 나왔던 난허풀멍 강제 송환 금지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김 실장님 질문이 좀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좀 먼저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강 박사님께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범석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주 길어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아까 좀 좋은 말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제 자료 보시면은 132페이지 좀 요걸 제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국 산업의 글로벌 위상인데, 사실 아까 공공게임 이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오면서 가장 이 국제법적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가장 드는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뭔가 규범을 정하던가 강제를 하던가, 그게 필요하다. 이건 국제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각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배출량 전 세계 배출의 한 31% 정도 차지하고요. 미국 그리고 뭐 인도, 뭐 러시아 뭐 이렇게 가는데요. 이들 나라 합치면 뭐 한 80% 넘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은 중국은 물론 산업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죠. 어차피 이제 나라가 크기 때문에 또 재생에너지로 가는 부분이 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 산업이 지금 배터리라든가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배출 정점으로 2035 NDC를 지금 다른 나라는 뭐 60%, 70%, 우리나라도 지금 최소 지금 40% 얘기하고 있는데 7%에서 10%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야겠지만 과연 이러면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냐. 최지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문제도 사실 이거도 같이 대답을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파리협정 탈퇴했죠. 지금 화석연료 쓴다 그러고 그렇게 가고 있고 인도는 2070 탄소 중립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하고 있고요. 과연 1.5도씩 가능할 것이냐. 80% 이상 하는 이 4개 국가들이 이렇게 나가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이 탄소 중립, 국제적인 탄소 중립 해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격의 문제냐 국익의 문제냐 이 부분을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국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제가 보여드린 이 산업에 있는 여기 있는 미국이라든 중국이라든가 우리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대로 하는 나라들이 안 보여요. EU나 뭐 영국이나 뭐 근데 EU 영국도 여기 얼마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이 산업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감축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시키면은 결국 생산량 줄이고 해외에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 미국에 있는 한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익의 측면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많은 그 기업들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의 갔다가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들의 그런 생존을 위해서 그 일자리를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사실 노동 문제는 산업하고 상당히 첨예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저희하고 좀 입장이 좀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반가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저도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있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자는 거지 절대로 탄소 중립을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럼 일단은 최지현 교수님 답변을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강현우 박사님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법과 도덕, 윤리로 해결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총출동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기술이나 과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2000년 중반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혼수로 이렇게 에어컨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덥지도 않았는데 그때 상당히 더워가지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전기요금이 원래 한 2만 얼마 나오던 게 한 20만 원이 훌쩍훌쩍 넘어가요. 잘 때 틀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지나가가지고 친환경 에어컨으로 열흘 그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해서 바꿔놨더니 한 3만 얼마, 4만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안 틀고 그렇게 그 더위를 감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혁신적인 기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기여도 하고 또 많은 나라에 그것도 수출을 해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문제는 물론 법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법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과학적, 기술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기업들의 어떤 생산 기술이나 이런 거에 접목을 해가지고 나아가야 이 탄소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백범수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발제할 때 기후 난민에 대한 법적지를 인정했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좀 국제법에서 새로운 범주의 이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에 한 걸음 나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한 거고, 그 이유는 ICJ의 이 권고적 의견에서 보면 기후 변화로 살 곳 잃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좀 현행 난민법상의 난민의 그런 협선 정의에 머무르지 말고 국제 인권법상의 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인데요. 실은 권고적 의견에서 그 휴먼 라이츠 커미티 자유권규약위원회 2019년 대뉴질랜드 통보 사건을 몇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건에서는 태평양 그 섬나라에 있는 그 통보인이 해수면 상승으로 자국 생존 환경이 위협받는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난민 신청을 했었는데 거부당하고 송환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자유권규약위원회에다가 난민 그 자신의 그 본국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는 청원을 넣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실은 통보인의 상황이 나중에 심각해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즉각적 생명 위험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Not yet. 그래서 그 진정을 기각을 했었었는데 6년이 지난 2025년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기후 악화로 인해서 생명 위협은 더 이상 미래의 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not yet이라는 그 표현을 좀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기후 재앙의 가속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런 이미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따라서 국제법상 국가들은 이에 대비한 인도적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그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최소한 국제인권법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언급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378 패러그래프 하나만으로도 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내 법원이라든지 뭐 지역 인권 법원 그리고 유엔 인권 기구들의 여러 가지 개인 진정 사건들에 있어서 기후 난민 보호 판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강현우 박사님, 예, 아까 몇 가지 코멘트가 나온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처음에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AR6 IPCC 보고서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IPCC AR6, AR 그 이전에 이제 AR5, 3 이렇게 나가는 것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산업 구조라든가 경제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감시나 관측 활동에 대한 기존의 논문과 그 다음에 예측 보고서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한 뭐 5년 내지 7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그런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논조는 그동안 그 AR 시리즈가 쭉 나오면서의 논조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잉여로 배출된 온실기체가 지금의 지구 온난화의 어떤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를 이야기한 거였고, 이번 AR6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거의 명백하다라는 개념으로 놓은 것을 사실은 뭐 그 정도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그 여러 가지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현존하는 과학 기술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정을 한 내용에 해당하고, 또 현존하는 예측 기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구 시스템 모델이나 기후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담아본 것이거든요. 근데 특히 예측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구 시스템 모형 자체의 그 예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형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앙상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평균값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IPCC 보고서 자체가 과학 기술적인 어떤 그런 특성, 뭐 실제로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건 그건 뭐 베스트 어베일러블 사이언스의 결과니까 그건 믿으셔도 좋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관련해서 이제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해수면 상승은 뭐 열이 많이 흡수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수면 상승 자체라는 것이 그냥 열을 흡수해서 해수의 부피가 팽창해서 증가하는 거를 저희가 한 38% 뭐 이 정도 보고요, 한 40%.
나머지 한 40%는 뭐 빙하나 이런 육상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는 질량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바뀌는데 우리 뭐 매립 간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바다에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같이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류의 패턴이 달라지면 그것에 의해서 해수면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어떤 지역에서 계속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때 시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특히 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엘니뇨 라니냐 같은 어떤 변동성, 이걸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엘니뇨 라니냐는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효과도 아니고 이 자연적인 지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 자체가 지구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를 결정해 나가는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엘니뇨 라니냐는 2년에서 7년 정도지만 뭐 PDO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한 10년 이상의 그런 또 변화도 다 있고 그거보다 더 긴 주기의 어떤 자연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변동성에 현재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중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할 때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뭐 법과 도덕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그다음 뭐 80억 인구의 각 생활이 우리한테 미치는 어떤 영향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토론하실 때 이 ICJ나 뭐 ITLOS에서 나오는 권고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좀 그래서 국가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라는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1.5도씨, 2도씨 문제는요. 그거는 사실 제가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도씨, 2도씨에 대한 어떤 그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결정해 놓은 건 2018년에 1.5도씨 보고서가 나올 때에 저희의 그때 가능한 과학으로서 판단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지금 와 있지도 않고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이미 1.5도씨에 대해서 2040년보다 더 땡겨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실 과학기술을 제가 뭐 저 과학자인데 과학기술을 무시하자라고 법과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과학기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 문제는 에너지니까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체 에너지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 상관이 없는데 온실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대체 에너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져가자는 부분에서 그 온실기체를 염두에 두고 가자는 의미에서 법과 도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예,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박소민 박사부터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용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국 헌재 판례에서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언급은 다 빠졌고 이제 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규범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미래 세대 청구인들이라는 표현을 좀 있기도 하고 또 청구인들이 참정권이 제한돼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읽어볼 때는 청소년을 미래 세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판결의 결과로는 이제 결국에는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법 체제가 없는 것이 관련 법이 없는 것이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러한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 이런 표현들로부터 약간 미래 세대 또한 간접적으로 기본권 보호 의무의 대상으로 약간 헌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위스 관련한 그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사하게 기본권 보호 의무 관련해서 이렇게 그쪽 그 방식을 따라서 논증을 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궁금했던 점은 이제 제가 한국 관련한 이렇게 한국 교수님들이 쓰신 글들을 보니까
독일에 비해서 독일은 이제 기본권을 침해한 자유권 침해를 확인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확인한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진보적인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사실 헌법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확인한 것이 더욱더 진보적인 부분인지 이제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부터 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중요한 헌법학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결정문에 미래세대라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법리를 설시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고 이른바 미래세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거나 심사 강도 부분에서 미래세대가 민주적 과정에서 잘 대변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나오고 쟁점이 되는 중요한 용어로 나오려면 사실은 미래 세대와의 평등 문제, 세대 간 평등 문제에서 그 개념을 썼는지가 문제인데 우리 결정에서 미래 세대와의 세대 간 평등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랑 저희 재판소랑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재판관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우리 결정하기 전에 질문했어요. 독일에. 세대 간 평등 판단 안 하셨던데 이런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우리가 그 주제는 주의 깊게 피해갔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 세대라는 개념이 규범적으로 포착이 되려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지금 기후변화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을 사람이랑 우리 사이의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50년 후에도 살아계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미래 세대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를 도대체 어디까지 집단을 특정해야만 그들을 평등권에 있어서 차별이 금지되는 집단으로 포착할 수 있을지라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사실 저도 이런 종류의 학술대회나 세미나 같은 데 많이 나가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한테는 이게 현재의 문제지 미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세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식의 법적 개념이 되려면 그것이 특정 가능해야 되는데 미래 세대가 과연 특정 가능한 개념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멈칫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전문이나 이런 데 설명으로 들어가거나 수사적인 기능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규범적 개념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법리적으로 진보한 결정이냐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환경권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헌법에는 환경권이 없습니다. 근데 뭐 환경 침해가 생명 신체에 영향도 미치니까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 또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우리가 탄소 배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억제하면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제한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독일의 접근 방법인데 이 접근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자유권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침범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 신체 재산이다라고 하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기후변화 때문에 내 집이 무너졌다 내가 다쳤다 이런 식의 기존의 자유권에 포섭되는 그 보호 영역의 침범을 입증해야 되는데 환경권으로 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관계 주장이 훨씬 쉬워지고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이익이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연장해 보면 법리적으로는 원고 적격도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환경권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고요. 특히나 심사기준 관점에서 보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기준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비해서 위헌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환경권의 보호 의무로 접근을 하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라는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위헌의 결론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진보적인 또는 진취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 때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강 박사님께서 선배께서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 아주 아마 한편으로는 무슨 말씀이 잘 알아듣겠다는 그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고등학교 후배께서 잘 하시니까 또 격려의 의미도 담기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돼서 좀 마무리를 좀 짓긴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질문이나 코멘트를 꼭 좀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뒤를 돌아보는 아마 우리 저 김원희 박사께서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아닙니까? 예. 아마 회의가 뭐 하루 반 계속 진행되기도 하고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좀 그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좀 마무리를 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지금 방금 박소민 박사께서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이재용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뤘던 4가지 결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재밌는 좀 뭐랄까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역시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미주 인권 법원의 경우에 재판소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 표현을 쓰는 것이 the 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그렇게 해서 이 세대 간 equity 공평 형평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규범적 지위를 상당히 좀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ICJ는 보게 되면은 the 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다만 그것의 규범적인 강도라 그럴까요? 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 아래에 있는 인프라 에쿼티의 불이시고 인프라 레겜 법 아래에 있는 그런 형평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표현은 좀 프린시플이라는 표현,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 규범적인 지위 같은 것들은 조금은 약간 약하게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좀 자세히 안 봐서 그렇긴 한데 다른 판결까지 보질 않아서 그런데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거기 보면은 일관되게 그 재판소는 intergenerational burden shar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참 중요한 문제죠. 이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이 미래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이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사건들이 맥락도 좀 다르고 하긴 하지만은 뭐 그런 차이가 보인다는 점을 하나 뭐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뭐 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우리 이제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좋은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히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강 박사님께서 기후 변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뭐 비슷한 얘기는 나왔었고 근데 정확히 그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다시 미주 인권 재판소의 그 권고적 의견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다양한 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제가 특히 이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이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아주 상당히 경고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527문단입니다. 워낙 긴 권고적 의견이 되나서 문단이 많은데 거기 보게 되면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지우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제가 그대로 영어를 한번 일단 먼저 읽어보게 되면 States have the obligation to adopt progressive measures to counteract disinformation on climate issues. 그래서 국가들에 대해서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들을 대해서 조치를 취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몇 가지 얘기가 더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우리 출발 자체가 이 과학적인 그런 정확한 과학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특히 아마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또 재계에서 몸담고 계시는 김 실장님께서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 아마 볼 때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는 기후 변화의 문제에 관해서 재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국격의 문제로 좀 보는 것 같은데 국익의 문제로 또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결국은 아마 제가 봐서는 국격과 국익이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게 상당한 정도는 아마 오버랩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계에서도 어떻게 본다고 치면 바로 그런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련되게 개발하고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아마 더 클로징 코멘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회의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국제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가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저 이재용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4개 재판소의 그런 결정을 보게 되면 다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특히 페리스 어그리먼트, 파리 협정 같은 것들이 연성적인 의무, 기본적으로 연성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데 동시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좀 더 구속력 있는 그런 그 해석을 통해서 뭐 일종의 강제력이랄까 아니면 구속력을 좀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본다고 치면 이 네 의견 다 상당한 정도로 뭐 표현을 적극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동시에 ICJ 의견을 보게 되면은 ICJ 의견에서 456문단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ICJ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하에서 그야말로 이 전 인류에 대해서 전망의 위기인 기후 변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하에서 페리스 어그리먼트를 포함한 파리 협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연성적인 규범의 틀 내에서 최대 한도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한도의 그런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International law has an important 국제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나 동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국제법 역할이라는 것이 이 제목에 나와 있는데 대회 제목에 but ultimately limited role in resolving this problem. 그래서 한편으로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규범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액티비스트적인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법이 갖는 역할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또 제한된 역할에 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편으로 봐서 법적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법을 넘어서서 어떤 그런 영역에서 동시에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제와 오늘 열렸던 개최했던 이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국제법 역할에 관한 뭐 그런 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이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뭐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우리 시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이것이 그야말로 여러 분야를 횡단하는 그런 아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지혜를 짜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뭐 그게 아마 상당히 큰 교훈 중에 하나인가 생각이 들면서 뭐 저도 그 키워스트에서 이런 기획을 해주시고 아주 훌륭한 진행을 해줄 때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 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질문을 해주시고 코멘트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